(2024년 8월 6일이) 되겠습니다. 이 조갑제닷컴에 말이죠. 이 김종인 씨가 한동훈하고 이준석이 대통령 후보 경쟁할 것이라고 했다는 그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 김종인은요, 돌아다니면서 자기 나름대로 뭔가를 만들어 보려고 애를 써가지고 뭔가 이렇게 아젠다를 던져 놓습니다. 이 김종인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동훈하고 이준석이 대통령 후보 경쟁을 한다. 그거는요, 한국 정치를 모욕하는 겁니다. 한국 정치인들을 모욕하는 거고 자기 스스로를 모욕합니다. 비례대표 5번 한 분하고 그 시각에서 한국 정치를 예측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맞은 게 뭐 있습니까? 자, 비대위원장하고 또 총괄 선대위원장에서 완전 참패를 처음 시도했던 그때 그 문재인 때 총선, 이번 총선 말고 그 전 총선 보십시오. 완전 패망시켰지 않습니까? 그래 놓고 책임 없이 달아났다가 다시 들어와 가지고 또 정치권에서 이 화두를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그 천재성은 뭐 인정은 하지만, 김종인 씨의 천재성은 인정하지만 정치의 어떤 빛나는 광의는 있지만 그러나 현실 정치에서는 조금 멀어져 있다. 왜? 그의 탐욕이 있기 때문이다. 정치적 탐욕이 있기 때문에 그 탐욕과 플러스 알파가 된다. 지금 이준석이 선대위원장 했잖아요. 총괄 선대위원장을 했죠, 아마. 개혁신당. 그런데 한동훈과 이준석이 대통령 후보 경쟁할 것이다. 또 이런 말을 했어요. 말은 그럴싸하게 이렇게 그래? 라고 할 수 있지만 그거는 천만의 올시다. 예. 윤석열 정부 실패하면 한동훈은 가망 없다. 그러니까 이준석이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지금 이미 성공했는데 무슨 실패입니까? 자, 국가안보에서 성공했습니다. 외교에서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수주를 받고 하는 이 경제 활력을 이끌어내는 외국으로부터 이 수출을 갖다 하고 이 끌어내는 자본을 끌어내는 그 능력을 인정받았습니다. 몇십 조씩 다 수주하잖아요. 체코 원전도 이겨내잖아요. 네. 승리했잖아요. 40조를 벌써 끌어냈잖아요. 방산 수출을 했지 않습니까? 사실 윤석열 대통령을 찝어보면 실패는 정치만 지금 실패한 거지, 정치 실패한 원인은 멀리 찾아보면 김종인에게서 찾을 수 있습니다. 김종인이가 그 전에 국회의원들을, 이 좌파들을 승리할 수 있는 토양을 마련해 놨어요. 왜? 그렇게 많은 그 극좌파들이 169석을 만들어내게끔 한 장본인이 바로 여기 그때 국민의힘 총괄 선대위원장입니다. 누가요? 김종인이가요. 그리고 자기는 빼버렸어요. 그래 놓고 말이 뭔지 아십니까? 공천을 자기한테 안 줬지 않냐? 하고 이거 변명으로 나갔는데, 아니, 그런 총괄 선대위원장이 어디 있습니까? 네. 이분이 말한 것을 참, 제가 조갑제닷컴에 가면 말이죠. 김종인 국민의힘 전 비대위원장이 중앙일보하고 인터뷰에서요,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얽힌 비화까지 소개했는데, 그 사람의 말을 솔직히 말해서, 믿을 수가 없어요. 자기식으로 얘기하고 여기에 페인팅, 소위 말해서 그림을 그려나가니까, 화판에다 그림을 그리니까 그분 말을 갖다 솔직히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참으로 듣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2021년 4월 달에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끝나고 다음 날 국민의힘에서 나왔는데 자기가 나왔다는 거예요. 다 참패했죠. 다 참패했죠.
그날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게서 연락이 와서 드린 말씀이 있으니 꼭 뵙고 싶다 했다는 겁니다. 일주일 뒤에 만나기로 했는데 약속 전날, 이건 중앙일보하고 한 인터뷰입니다. 하루 전날 윤 대통령이 3자를 통해서 약속을 취소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석 달쯤 지나가지고 김건희 여사가 전화를 해서 자기 남편을 도와달라고 해가지고 아크로비스타 지하 식당에서 만났는데 그때 윤 전 총장 부부가 함께 나왔다는 겁니다. 김 여사는 20분쯤 앉아있다가 먼저 일어섰고 단둘이 얘기하는 자리에서 윤 전 총장이 앞으로 도와주시면 잘 따르겠다 이렇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당이 22대 총선에 참패한 이유에 대해서 김 위원장은 김종인 씨는 경제정책 실패가 근본적 요인이었다고 본다. 이렇게 총선을 22대 총선에 참패한 이유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지금 자영업자, 소상공인, 서민들이 먹고 살기가 굉장히 힘들어 정권이 바뀌었으면 뭔가 달라지겠지 하는 기대가 있었는데 이 정부는 재정 건전화를 내세우면서 각자 알아서 먹고 살라고 해버린 게 문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재정 적자를 너무 죄악시하면 안 된다면서 꼭 필요한 곳에 돈을 써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니 없는 돈을 지금 만들어서 비축을 하고 있는데 예? 윤 대통령에게 함부로 말하는 것이 이 사람은 대통령에 대해서 구원이 있습니다. 구원이 뭐냐? 이 양반이 선대위원장을 하는데 권한을 다 달라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후보 아닙니까? 후보가 생각할 때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아니 무슨 총괄 선대위원장이 무슨 권한을 그렇게 자꾸 다 달라. 권한을 다 달라. 당신은 내가 하란 대로 따르라. 꼭두가시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총괄 선대위원장이 있습니까? 후보를 받들어야죠. 총괄 선대위원장은 후보를 받들면서 해야 되는데 받들기는커녕 배우처럼 내가 감독이니까 감독인 총괄 선대위원장을 자기 스스로가 주장을 하는 겁니다. 거기 따라가면요. 실패도 실패지만은 인격적 모멸감을 어떻게 견뎌내려고 합니다. 대통령이 딱 잘랐습니다. 그거는 그만두시죠. 딱 이렇게 나온 거죠. 그래서 구원이 거기서 생긴 겁니다. 대통령은 그분에게 별로 구원을 느끼지 않는 것 같은데 이 김종인 씨는 그 다음부터 지금 정권 2년이 이제 갓 지나갔는데 2년 동안에 계속해서 해코지를 하고 이준석과 함께 같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에게 공개적으로 충고합니다. 공개적으로. 자기가 대통령에게 무슨 공개적으로 충고할 뭐 권리나 입장이 됩니까? 그런데 말은 자유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죠. 관료들은 대통령의 성공에 대해 별 관심이 없다는 걸 깨달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다음 정권에서도 살아남아야 하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자기 마음대로 후계자를 만들 수 있다는 생각도 버려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오히려 한동훈 대표는 패배를 최소화하는 데 기여했다 보는 사람이 많다면서 한동훈 당선은 2021년 전당대회에서 이준석 대표가 당선됐을 때와 비슷하다 해서 이준석하고 굳이 이렇게 같이 가게끔 하려고 합니다. 이 전당대회에서 당선된 거예요. 이준석이 당선된 거는 어떻게 당선됐습니까? 여러분 기억나시죠? 역선택 30% 역선택 우르르 모르게 들어왔던 그 역선택이 그리고 여기는 분열하고 그래서 결국은 된 건데 그거를 가지고 말이죠. 무슨 뭐 이 한동훈하고 이렇게 자꾸 비교하는데 한동훈이 승리한 거는 확실하게 승리한 거예요. 이번에 확실하게 승리한 거고 그 승리의 질이 어떤 질인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확실하게 승리했지만
외부에서 들어온 역선택이 아니었다는 것. 하늘과 땅이죠. 역선택으로 들어온 사람하고 그냥 역선택은 고작이야 20%밖에 안 되니까 역선택은 뭐 한 10% 정도 잡더라도 역선택의 비율이 훨씬 낮기 때문에 30% 역선택하고 20%하고 역선택은 너무나 다릅니다. 그러니까 한 대표가 당선된 거는 오히려 그거는 합리적이고 이준석이가 당선된 거는 비합리적인 그런 시츄에이션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준석하고 한동훈을 비교를 했는데요. 이 김종인 씨가 이준석은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 승리에 기여했는데 국민의힘에서 쫓겨났지만 그래도 이번 총선에서 당선됐기 때문에 2027년 대선 때 유력주자가 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됐다 이렇게 했습니다. 아니 국회의원 한 번 된다고 유력주자 됩니까? 그것도 화성 동탄에서 골라서 젊은이들이 맞는 30대가 90%라고 하는 그 지역에 가가지고 선거를 아주 전략적으로 했던 그거. 근데 상대는 나이가 무척 많은 공영훈이라는 현대사장 출신이란 말이죠. 현대사장 출신하고 거기 삼성의 물에 있었던 삼성, 같습니까? 다르죠. 거기는 유권자들이 대부분이 삼성 출신들입니다. 삼성전자가 있는데. 그러니까 내용을 알고 보면 꾀를 부려서 그쪽을 선택해서 당선됐는데 무슨 일반 선거하고는 좀 다른 특별한 선거 지역이었다. 자기 말로 그랬잖아요. 90%가 30대다. 3040이다. 그러니까 내가 2030, 40이니까 내가 이긴다 하고 원래부터 공언을 했습니다. 저는 이준석을 폄훼하려는 게 아니고 그렇다 사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 김종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재명의 운명은 법원에 달렸다. 맞죠? 그건 뭐 국민들이 다 알고 있어요. 다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할 수도 없습니다. 이건 법원에 달려 있습니다. 사법부 판단에서 판결 나면 1심 판결 나서도 구속하면 법정 구속되는 거고 끝나는 딱 그때 종 쳐버립니다. 예. 그러면 뭐 이재명 지지자들이 난리를 칠 거라고 하는데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대통령 권한이 그때 있습니다. 치안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경찰이 투입되고 당장 혼줄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껍데없이 사법부에 목이 딱 걸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사 탄핵, 판사 탄핵에서 법 왜곡죄까지 신설했다가 슉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발의를 다 해놓고. 자, 검사는 마음대로 탄핵합니다. 판사는 일체 손을 안 댑니다. 왜? 아이 무셔. 나한테 뭐라고 할까? 당신 좀 들어가. 이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지금 발버둥을 치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도 국민 눈높이. 눈높이는 이럴 때 눈높이라는 겁니다. 민주적 질서를 갖다가 얘기할 때 국민 눈높이라고 얘기하는 건 포퓰리스트들이 하는 얘기고 진짜 국민 눈높이를 딱 사법부에서 볼 수가 있는 거죠. 국민들이 원하고 국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들을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게 공정한 잣대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럼 판사들이 판단하겠죠. 이재명이가 1, 2심에서 유죄가 나와도 판세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아무리 유죄가 나와도. 결국 여당은 야권 대선 후보가 이 전 대표란 점을 상수로 놓고 대응 전략을 짜야 한다는 충고인데 과연 그럴까요? 대한민국이 무너지지 않으려면 이재명이가 법원에서 제대로 판결을 받아야 됩니다. 이게 양식이 무너지면 법원의 양식이 만약에 판결이 국민의 기대치에 도달하지 않을 경우에는 대한민국은 없습니다. 미래가 없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은 사라집니다. 정권 창출 못합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파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